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유부녀예요.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산 지는 8년이 되었네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인지 회사 생활을 하든 친구들 만나든 뭐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아주 어쩌다가 오지랖 넓은 어르신을 만나면 그런 분들만 잔소리를 해댈 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완벽하게 퇴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희 엄마 얘기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 딸이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산다고 하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빨리 애를 낳아서 효도를 해야.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딩크족이라 너무 좋으시다는데요. 그게 효도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어르신들은 할 말을 잃고 잠시 후에는 자리를 피하시곤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셔서 애를 낳든지 말든지 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육아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저 제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살라고 하셨죠. 둘 다 제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결혼은 제가 남편과 함께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자 잘 생각했다며 좋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애 낳아봐야 몸만 상하고 힘만 든다면서요. 물론 엄마는 절 낳아서 키운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었다고 강조하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몸이 많이 힘들어지는 일이라며 육아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는 결혼 초기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머니께 구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렵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였는데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기껏 낳은 게 딸이라며 엄마를 더 많이 구박하셨죠. 출산 후 몸을 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할머니가 살림까지 엄청나게 시켜대셔서 당시 엄마는 늘 피죽도 못 얻어먹은 듯한 몰골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그때 이후로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듯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사셨답니다. 이후 이혼은 안 하셨지만 엄마랑 아빠는 따로 사시며 서로를 전혀 터치하지 않았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가 저도 어딘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런 저희 모녀에게 남편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엄마는 처음 남편을 볼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은 저랑 취미도 같았고 성향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도 절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하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죠. 요리나 살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게 없었고 제 스타일에 군말 없이 따라줬어요.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데 그 나이답지 않게 윗세대의 악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아내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장남은 이래야 한다와 같은 사고방식들은 전부 편협하고 억지스럽다며 싫어했죠. 게다가 그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몸서리를 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듯한 말은 일절 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그저 자유롭게만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니랍니다. 저는 정말 특이한 시집살이에 시달렸거든요. 저에게 오지랖을 있는 대로 부리며 잔소리를 해대고 만날 때마다 신경을 박박 긁으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보다 10살 많은 동서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26살에 결혼할 때만 해도 저도 나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세상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자만이었다는 걸 사실 동서들을 통해 깨닫기도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솔직히 많이 버거웠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 시댁 집안은 뭐 하나 평범한 게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 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적이고 기괴했어요. 제가 형님이고 그들이 동서지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그렇고 결혼 연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절 휘두르기 딱 좋은 상황이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동서들은 서로 동갑이었는데 못돼 처먹은 게 어찌나 서로 죽이 잘 맞는지 아주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이 따로 없었어요. 그들은 절 처음 본 날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동서들은 그 사람을 똑같이 싫어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처럼 인성이 삐뚤어지고 썩어 빠지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동질감을 못 느끼고 무조건 욕부터 하고 뒷담부터 해댔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처음 봤네요. 10살이나 많은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답니다. 그 두 사람은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왔을 때부터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시댁인 시동생들과 동서들만 있었죠. 대부분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마주하게 되는 시부모님을 주축으로 다른 가족들을 보는 그런 그림은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꽤 긴장이 됐어요. 시댁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건 다름 아닌 동서들이었는데 동서들은 제가 들어오는 걸 뻔히 보면서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왔다 왔어. 뭐야? 엄청 어리다던데. 뭐 그렇지도 않네. 젊은 애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푸석해? 그냥 생긴 게 노안인 건가? 에이, 아주버니 머리를 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딱 좋긴 하네. 뭐? 어머, 안녕하세요. 아우, 새로 오신 형님이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들어오시면서 거기 그 장바구니 좀 이리로 들고 오세요. 아니, 그 옆에 그거. 이리로 가져와요. 사람이 뻔히 현관에 들어선 거 보고서도 대놓고 험담을 하던 동서들은 초면부터 저에게 일을 시켜댔어요. 묘하게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에요. 동서란 인간들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된 게 대놓고 하는 험담이니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얼추 듣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개념이라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네요. 남편은 그냥 다들 생각이 좀 짧고 말을 가려하지 못한다고만 말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엔 저도 낯선 환경에 정신이 없어 얼떨결에 동서가 시키는 대로 장바구니를 들었는데 남편이 곧바로 자기가 가져가서 동서들에게 건네더라고요. 음식 하지 말라니까 왜 써요? 아, 어떻게 안 해요.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우리 밥 먹고 왔어요. 커피만 타서 내오세요. 애들 부르고요. 그럼 이건 우리끼리 먹어야겠네요. 좀만 기다리세요. 남편들 이제 곧 올 거예요. 과일 좀 사오라고 내보냈는데. 아, 저기 오네요. 그때 시동생 둘이 과일 몇 개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은 저를 보고 인사하며 절 위아래로 신기하게 훑어보았어요.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았죠.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모든 형제가 한 살씩 차이 나는 연년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1년마다 아들을 한 명씩 낳으셨던 거죠. 그런데 묘하게 두 시동생은 서로는 느낌이 비슷했는데
남편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외모는 셋 다 비슷한데 말투나 행동 거지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딴판이었죠. 두 시동생은 남편에게 대충 인사하며 동서들에게 과일을 넘겨주더군요. 동서들은 빠르게 과일을 손질해 상을 차렸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무 놀랐어요. 저희 형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근데 또 결혼할 사람이 너무 어리다고 하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거예요? 형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순간 잘못 생각했나 본데 얼른 도망가요. 아니에요. 오빠도 저도 차 좋아하고 피규어 좋아해서 둘이 엄청 잘 놀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자주 가던 피규어 샵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형, 아직도 피규어 모아? 아니, 형은 그렇다 쳐도 형수는 무슨 어린 여자가 피규어를, 인형도 아니고 그런 걸 갖고 놀아요? 일본 만화 좋아하나 보네. 네, 저는 오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그런 만화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취미 가진 사람들 많아요. 직업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무직은 아닌 것 같고. 자판기 사업하고 있어요. 자판기요? 지하철에 있는 그 자판기? 네, 맞아요. 어머,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요? 그럼 형님이 음료수 막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뭐라고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그럼 어차피 자영업자인 거니까 스케줄이 좀 널널하시겠네요. 막 일반 직장인처럼 빡빡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건 그래요. 아, 그럼 됐어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시종일관 기분 나쁜 소리들을 섞어가며 대화를 했어요. 말끝마다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신경을 너무나 긁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무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거의 하대하듯 대했어요.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시동생들을 따로 불러 담배를 피러 나가면서 한 소리 했는지 그 이후로는 좀 점잖아지긴 했지만 시동생들의 첫 인상은 동서들만큼이나 최악이었어요. 제가 그나마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지. 남편의 그 말이 아니었다면 심각하게 결혼을 다시 고려해 봤을 거예요.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께는 가장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왜 시어머니를 가장 마지막에 찾아뵙는지 궁금했는데 요양원에 가보니 상태가 심각하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셔서 의사소통이 조금 힘든 상태셨죠.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6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고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이후로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가끔씩 남편이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 장례 비용부터 시어머니 치료비, 요양원비까지 모든 비용은 남편이 혼자서 감당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뒤로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그런 내용은 몰랐으니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만 드리러 왔고 순조롭게 시까지 올리게 되었죠. 결혼한 이후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은 행복하기 그지 없었어요. 평일에는 서로 귀찮게 안 하고 일에만 집중했다가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피규어 샵도 다니면서 신나게 보냈죠.
취미와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서로 친구처럼 편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행복만 하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이 나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희 신혼집으로 남편의 집안 어르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혼식 때 한번 인사는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처음에는 무슨 사기꾼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작은 할아버지라는 걸 확인받고 나서야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연락 하나 없이 무작정 남의 집에 방문을 해놓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역정을 내시더군요. 어떻게 집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가족 얼굴도 숙지를 못했단 말이냐? 저희 시어머니랑 시동생들 얼굴은 다 알아요. 전에 결혼식 때 인사드릴 때는 워낙 저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무슨 씨 본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말대꾸를 꼬박꼬박해. 도대체 무슨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온 건지 도통 얘기를 안 하시고 욕만 하시니 결국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왜 왔냐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대답은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집안 종손이 제사를 지내야지. 당장 이번 달부터 준비할 게 한두 가지인 줄 아느냐? 종손이요? 누가요? 네 남편 말이다. 아니, 여태 그걸 몰랐단 말이야. 저는 남편이 집안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종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어르신은 제가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르신이 먼저 정신을 차리셨고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당장 이번 달 말에 제사가 하나 있고 다음 달에는 2개가 더 있어. 네 남편 고집 때문에 지난번엔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으니 이번에는 네가 제대로 드리거라. 알았어? 이번 달 말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음 달에 또 2개라뇨? 아니, 무슨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려요? 많이 줄이고 줄인 거다. 1년에 14번밖에 없어. 그마저도 이달 말 제사는 간소하게 드려도 되니 걱정 말거라. 우리 때 생각하면 한참 쉬워졌지. 어르신은 한참이나 제사 날짜는 언제이며 장은 어디서 봐야 하며 옷은 또 어떻게 입는지 깐깐하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말을 어떻게든 끊으려는데 그때 집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외투도 걸치지 않고 온 걸 보아서는 아마 연락을 받자마자 뛰쳐나온 것 같았죠.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뭐 이놈아? 기껏 찾아온 손님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가 손님이에요? 누가 찾아오래요? 제가 분명 재산이 뭐니 그런 거 일절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안 종손이 제사를 안 지내면 누가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지내던 거 아시라고요. 전 종손이지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왜 갑자기 또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다고 흔들릴 사람 아니에요. 이런 고얀? 그게 네 의무야. 네가 우리 가문의 일원이라면 해야 하는 거라고. 다 각자 자기 맡은. 그럼 그 집안 호적에서 파버리시던가요. 뭐야? 돌아가셔서 절 호적에서 파버리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 나오세요. 빨리. 빨리요. 남편은 기가 막혀서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는 어르신을 기어코 집 밖, 아니 현관 밖까지 데리고 가서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보냈어요.
더러운 남편은 굉장히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는데요. 미안해 여보. 사실 나 종손 맞아. 어려서부터 집안 종손이라고 다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엄청 말도 많았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떠넘기게 바빴어. 무조건 무슨 일이건 아버지가 다 책임지게 하고. 종손이면 권력자 같은 거 아니야? 무슨 가족들이 일부리듯이 대체 뭘 강요했다는 거야? 본인들 이사를 가건 자식들이 새학교를 들어가건 유학을 보내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돈 뜯어가는 건 기본이야. 그러면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이 무슨 무료 급식소라도 되는 양 거지떼처럼 몰려오고, 막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당연하다는 듯이 빈손으로 와서 손님 행세하다가 집에 갈 때는 남은 음식이며 우리 형제 장난감까지 조카 손에 쥐어주고 가버리곤 했지. 우리 엄마는 1년에 22번 제사를 지내셨어. 세상에. 그래놓고 우리 부모님 사고 당하셨을 때는 10원 한 장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죄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 어이가 없었지. 그래서 나도 이제 종손 노릇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당신 말대로 말이 종손이지 그냥 종놈이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 어르신들이 노발대발 하시던지 말던지 뻐기는 중이었고. 근데 결혼하니까 당신한테 또 들러붙으려고 할 줄은 몰랐어. 남편은 정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은 항상 분위기 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하셨고, 남편 역시 귀하게 자란 티가 나긴 했지만 또 부잣집 아들치고는 굉장히 검소했을 뿐더러 사치는 부려본 적도 부릴 줄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 집안에 처음 갔을 때도 평범한 집이랑 다를 바를 못 느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의 진상짓이 너무 싫었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보기 싫었기에 저와 결혼할 때도 일부러 집안 사람들한테는 소식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것인지 당일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칠칠치 못한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을 통해 알게 되었겠죠.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쳐내겠다고 절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너 힘들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걱정 마. 나 이런 일로 안 도망가니까. 그리고 진짜 괜찮아. 나도 어디 가서 지고 사는 애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말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남편이 원해서 생긴 일도 아닌데다가 남편 역시 진상짓을 하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호적에서 파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치를 떨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만약 누가 찾아와서 괴롭히면 제 멋대로 반항해도 좋고 귀찮으면 자기를 부르라는 말까지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고 누구라도 절 건드리면 참지 않을 생각이었죠. 누구든지 저에게 종갓집 며느리 역할 어쩌고 하는 순간 네가 그동안 내 남편 괴롭혔던 사람이구나 하며 아주 제대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동서들일 줄은 저도 남편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가시고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마구 울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저희가 좋아하는 맛집에서 순대곱창 볶음을 포장해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남편이 뭘 너무 많이 사와서 손이 모자란가 싶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문을 열어주었는데 글쎄 동서 둘이 와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뜬금없이 와 있길래 왜 왔냐고 물어봤는데 동서들은 대답도 않고 집 안으로 득달같이 밀고 들어오더군요. 다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니 형님,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네? 작은 할아버지께서 다녀가셨다면서요. 근데 제사 안 지낸다고 하셨어요? 아니,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무시하면 어떡해? 특히나 이번에 우리 딸 예고 시험 볼 건데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조상님한테 잘해야지. 아무리 배움이 짧다고 해도 말이야. 이런 건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 할 일이지. 자기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도 안 지내려면 집안 종손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우리 아주버님이 괜히 잘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은행원 시기나 되기까지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조상님께 잘했는데. 으이그. 이번에 우리 딸 시험 보기 전까지는 특히나 신경 써야 돼요. 알았죠? 내 딸도 아닌데 내가 왜? 그놈의 제사인지 뭔지는 그렇게 간절한 동서가 직접 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꾸 둘이 반말을 찍찍 해대면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길래 저도 그냥 이판사판으로 말을 놔버렸어요. 야밤에 남의 집에 쌍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자기 자식 잘 되길 저보고 대신 빌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심보길래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었거든요. 동서들은 꼭 멍청한 두꺼비들처럼 저를 보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뭐라고? 그럼 동서가 하라고. 내가 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 당연히 형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종손의 아내잖아요. 아닌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어. 이봐요 형님. 어리다고 좀 좋게 봐주고 넘어가라고 했건만. 이봐 동서. 나보다 나이도 많다 그래서 예우 좀 해줄까 했건만. 지금 다 늦은 저녁에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동서들 말대로 제사 지내는 게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뭐라고요? 종손 취급해서 제사 지내게 시킬 거면 제대로 종손 대우를 하든가. 이딴 식으로 경 없게 굴 거면 종손 취급도 하지 말든가. 힘든 건 힘든 거대로 시키고 태도는 제멋대로고. 동서들이야말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제사를 지내길 바란다면 제대로 예의 갖춰서 부탁을 하든가 아님 나가. 무슨 그딴 소리를 반말 찍찍하면서 강요해 싸가지 없이. 동서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날 노려봤어요. 그런데 정작 세게 나가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딸애가 예중 시험을 본다는 동서는 곧 얼굴이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편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양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 기분 좋게 퇴근한 남편은 집안에 동서 둘이 와 있는 걸 보고 의아해했죠. 다들 여기 우두커니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두 사람은 남편을 보자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신 말을 해줬습니다. 나보고 왜 제사 안 드리냐고 하더라고. 이번에 경은이 예고 입시 보는데 조상님들한테 제사라도 지내야 도움이 되지 않겠냐길래 직접 드리라고 했어. 남편이 경멸스러운 눈으로 보자 둘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기만 했죠. 하도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를 하니까 적당한 변명거리도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둘 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서들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후다닥 나가더군요. 이후 남편은 당장 시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서재에 문을 꽁 닫고 들어가서 통화하는데도 간간히 정말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니들도 사람 새끼라면 염치라는 게 있어봐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그 문제로. 작은 할아버지가 그 학교 이사장이랑 친구인 게 뭔 상관이야? 뭐
입시 비리라도 하겠다는 거야? 니들은 어려서부터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냐? 그 인간들이 우리 집안의 한 짓들이 뭐가 당연해? 문 뒤로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뭔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후에야 통화를 끝내고 조용히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어요. 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괜찮으니 밥이나 먹자고 했죠. 어차피 또 밀고 와도 절대 앉을 자신 있다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들은 아예 대놓고 절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건 별 신경도 쓰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동생들과 남편 사이도 멀어졌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걱정됐지만 남편은 진작부터 틀려먹은 놈들이었다며 개의치 않았고 돌아오는 명절에는 아예 저희 둘만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께만 인사를 드리고 오고 태국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명절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친척들한테 베풀어야 한다는 등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 잔소리를 하는 동서들에게는 딱 잘라 당신들이나 그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게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시동생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자식들한테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동생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어머니인데도 어쩌라는 식으로 대꾸하더라고요. 그건 형수가 알아서 할 일이죠 라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싶어서 저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시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나서 몇 차례 더 싸우고는 거의 절연을 하다시피 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렸고 어느 선선한 가을날 시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친척들이야 그렇다 쳐도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경멸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들이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얼마나 펑펑 우는지. 남편은 그쪽을 쳐다도 안 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부는 사실 눈물이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요양원에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을 들었고 시어머니랑 시간을 충분히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흘린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엉엉 울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다른 가족들 하는 행태를 보면서 생기는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다른 가족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걸 알았지만 일단 조용히 장례식을 마치기 위해 별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동생 하나가 먼저 저희 속을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화장장에 들어가시고 기다리는데 시동생이 와서는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형, 엄마 유산은 정확히 삼득 문할 거지?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주면 안 돼? 엄마 명의 집이랑 땅이랑 전부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누는 걸로 하자. 엄마 아직 장례 안 끝났어. 나중에 얘기해. 돈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래. 그게 깔끔하잖아. 그럼 우리 몫만 먼저 입금 좀 해줘. 네 말대로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게 다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뭘 벌써 입금이야. 여기 장례식장이랑 화장터 비용이면 상조 비용까지 계산 다 끝나려면 최소 이틀은 있어야겠구만. 아이, 뭔 소리야. 그런 건 형이 다 해야지. 아빠 돌아가실 때도 형이 다 했었잖아. 그 전까진 시동생 쪽은 쳐다도 안 보던 남편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시동생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연하다는 소리냐?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해. 친척 어르신들도 다 그게 맞다던데. 형이 장남이잖아. 그럼 유산도 우리가 거의 다 가져가는 게 맞지. 내가 장남인데. 형, 요즘 가난하냐? 저번에도 그렇고 자꾸 왜 그래? 뭐 하나 쉽게 가는 법이 없어. 우리처럼 돈 들어가라 애도 없으면서. 그래, 가난하다. 그래서 네 말대로 1원 한 푼까지 정확히 3등분 할 거니까 기다려. 시간 없음 대출을 끌어오던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러게. 누가 돈도 못 버는 어린애랑 결혼하래. 집구석에서 10원 한 장도 못 벌면서 늙기까지 한 네 와이프보다 낫잖아. 결국 시동생을 고함을 지르며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 역시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6탄 전까지 벌어지려고 하던 걸 겨우 막내 시동생과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둘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죠. 저는 결혼 생활 이후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참아왔던 얘기들을 전부 쩌렁쩌렁하게 쏟아냈죠. 짐승 새끼도 부모 자식 사이는 각별하다는데 엄마가 아프신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는 새끼가 무슨 유산을 바래. 니네들도 다 똑같아. 어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못돼 처먹은 것만 배워와가지고.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면 가! 큰 시동생은 정말로 욕지거리를 뱉으며 동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남아있던 다른 친척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시동생과 싸우며 한 말들 중에 본인들도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장례는 저와 남편, 막내 시동생 부부만 치르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로 유산으로 정산할 거 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정확히 3등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솔직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까 훨씬 살기 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자기네 아들, 딸 대학에 들어갔네, 고등학교에 들어갔네 어쩌고 하면서 은근히 돈 좀 붙여달라는 티를 내던 동서들의 연락도 완전히 뚝 끊기게 되니까 저희의 삶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좋더라고요. 젊은 과장이었던 남편은 젊은 차장이 되었고 이례적으로 이른 승진에 직장 내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답니다. 저는 그 사이 사업을 조금 확장했죠. 저는 인형 뽑기 사업을 시작해 번화가를 위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주로 노래방이나 오락실이었죠. 원래 자판기 놓던 곳 옆에 인형 뽑기만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사업 확장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수익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원래도 월 700~800은 벌다가 거의 1,5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되니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더군요. 저희 부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결혼 7년 차가 되어도 여전히 아이는 없었죠. 대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기묘를 입양해 키우게 되었답니다. 사랑스러운 새 식구가 생기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전보다 활기가 생기고 더 사이도 좋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번화가에 트럭을 몰고 가서 일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젊은 애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를 부르길래 한참 얼굴을 보고서야 그 아이가 첫째 조카인 경은인 줄 알았어요. 예고를 떨어졌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그새 성인이 됐다고 화장에 빨간 머리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니 대뜸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주며 자기가 결혼하게 됐으니 꼭 오라는 겁니다. 그러거든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자기 친구들이랑 가버렸죠. 엄마나 딸이나 지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건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집에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저희는 축의금만 계좌로 보내주고 굳이 결혼식은 가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나처럼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형님도 오셔야지. 조카가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돈 잘 버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말이야. 사람들 많이 오시는 자리니까 트럭 같은 건 몰고 오지 말고 얌전히만 입고 와요. 계좌로 축의금 보낼게. 경훈이랑 뭐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돈만 띡 보내면 저희가 뭐가 돼요. 와서 밥 먹고 가요. 이런 기회에 형님도 호텔 코스 요리 좀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벌써 자기 딸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동서의 그 꼴은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조카는 잘못이 없으니 잠깐 들렀다 오기로 했죠. 어차피 그주 주말에 일정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조카 결혼식에 갔습니다. 최소한의 시간만 있어야지 싶어서 일부러 10 바로 직전에 가서 금방 나오려고 했죠. 도착해보니 예식장이 으리으리하긴 하더라고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임에도 가족은 가족이어서 저희는 혼주석 바로 뒷자리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죠. 둘이서 또 하객들 하나하나 흉이나 보던 동서 둘은 저를 보더니 그 빠른 찰나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반가운 체를 하더군요. 어머 형님, 오늘 힘 좀 좋네. 잘 왔어요. 식사 안 했지? 형님, 이런 것까지 안 들고 와도 되는데 딱 봐도 샤넬 짝퉁 가방인 거 너무 티나잖아. 아우, 그냥 중저가 브랜드여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싼 티를 낼까? 여기 앉아? 요 안쪽에 앉으시면 돼. 여기. 자리에 안내를 하던 막내 동서는 갑자기 헉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 막았어요. 큰 동서 역시 그런 막내 동서의 시선을 의아하게 따라가다가 표정이 한 번에 굳어버렸죠. 막내 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포르쉐 키예요? 형님 차야? 내 개인 차야. 참나.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해? 형님 트럭 타고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포르쉐는 또 어디서? 그건 업무용이고 말했잖아. 이건 개인차라고. 내가 언제 트럭만 있다고 했어? 동서들이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절 보는 사이 식이 시작되었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다행히 식과 식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서 저희 부부는 괜히 식이 끝나고 포르쉐가 어쩌고 피곤한 대화를 하기 싫어 얼추 식이 끝날 때쯤에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어쩐지 그래놓고도 연락이 올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식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인사도 마저 안 하고. 우리가 더 볼 게 뭐가 있겠어. 잘 보고 왔어. 축하하고. 아니 잠깐만, 끊지 말아요. 근데 형님, 어떻게 포르쉐식이나 타고 다니면서 축의금을 이렇게밖에 안 할 수가 있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둘 다 100만 원씩 200을 보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100만 원이 뭐냐고 100만 원이. 둘이 500씩은 보내줘야지. 누가 남의 딸 축의금으로 돈 1000만 원을 보낸다는 거야. 아우 형님, 그랬지 좀 말고 좀.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억지 땡깡을 부리더니 큰동서는 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횡설수설 말하는데 요지는 딸내미 시집 보내느라 대출을 꼈으니 후리더러 갚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는 애가 없어서 돈 쓸 데도 없으니 그래도 되지 않냐면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헛소리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돈에 눈이 먼 이 인간들은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가죠.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제대로 배웠네요. 큰 시동생과 동서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집 앞에서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예 돗자리 펴고 앉아서
몇 날 며칠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요. 화가 난 남편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 그 두 사람을 쫓아냈고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해버렸어요. 이름에 빨간 줄이 생기게 되니 동서 부부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벌벌 떨며 사과하더라고요. 저희는 두 번 다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나서야 합의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그때 이후로 3년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인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진 않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 절연하는데 성공한 것 같네요. 최근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애도 낳으며 되도 않는 시댁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남들에 비하면 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 초기에 한참 집안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연락을 해오고 동서들의 무개념 짓들을 받아줄 당시에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고충을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공감해 줄 수는 없으니 이런 공간에서라도 공감과 위로를 얻고자 제 이야기를 적어보았어요. 저희 부부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행동하려고 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